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비가 내리듯이 날씨가 상당히 흐립니다.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은 우산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산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우산은 이 고대 이집트의 발명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산의 용도나 모습 그리고 원리는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렇듯 아주 옛날이나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이나 이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학이나 오늘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72만 5천 명.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 공약이죠. 치매 국가 책임제의 세부 계획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치매 예방부터 진단, 의료 지원 등 정부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으면서 치매로 가정이 붕괴됐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많았습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장 가까이서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사업총괄 정나나 팀장 전화 연결해서 먼저 이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치매 환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치매 어르신 수만 약 3천여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 몇 분이나 일하시죠? 저희는 지금 총 인력은 이제 센터장님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인력의 직구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3천여 명이 물론 다 치매지원센터에 들리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약 6천여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는 약 3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3천 명에 대해서 12분이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모든 치매 환자를 저희가 현재 인력으로 다 케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앞으로 전문 인력의 증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거를 주로 도와드리고 계십니까? 저희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요, 치매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의 결과에 따른 등록, 관리 절차를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치매 어르신들의 단계에 따른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치료요? 비약물 프로그램. 비약물 프로그램이요? 예,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네. 여기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각 프로그램별로 이제 소규모 집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클래스에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환자를 돌본다는 거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네. 저도 이게 제 가까운 분, 저희 처가 식구 중에 한 분이 치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절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치매 환자분을 이 돌보는 가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또 나타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들의 고통도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이게 국가가 담당하면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히 덜어지겠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까지 돌보았던 가족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돌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들이 쉴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더 글쎄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환자분들의 가족을 숨어있는 또 하나의 환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제2의 환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환자로부터 조금 더 쉼을 드릴 수 있는 요새는 가족 휴가제라든가 기타 다른 힐링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가족분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전문 지지 프로그램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팀장님께서 단계를 정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족 휴가제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치매 어르신이라는 치매 환자라는 진단을 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치매 어르신들의 단계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저희가 현재 얘기하는 장기 요양 안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안에서의 치매 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치매 네. 등급이 그 받을 수 있는 치매 등급은 상당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경우 예? 네.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장기요양 안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려면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증상들이 수시로 누군가가 확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정도까지 되셔야지만 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2014년도서부터 치매 특별 등급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동안 약간 그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또 등급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서비스 그 받는 대상자가 확대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많은 그 치매 환자들이 이 등급이 아주 높게 나오지 않으면, 예? 네. 실제로 많은 도움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등급 받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치매라는 증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 뭐 의료진이라든가 기타 다른 관계자가 확인하려고 했을 때는 또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진단을 받을 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호소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독거노인 중에서 치매 이 앓으시는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치매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치매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 잘 맞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가장 절실한 실질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인 부부 세대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혼자 계시는 조카 어르신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숨어 있는 환자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 어떤 체계나 발굴 체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축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총괄팀의 정나나 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어제 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서유란 서기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치매 국가 책임제 세부 계획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배경은 뭐 됐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예. 이 쭉 치매 환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에 이제 치매에 대한 국가 정책에 좀 예.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이번에 치매 어르신하고 가족들에 대한 튼튼한 보호 체계를 완성하겠다 하는 게 그 세부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첫째로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치매 어르신하고 가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하고 검진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장기 요양의 혜택을 그 대상자나 서비스 폭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중에서도 뭐 장기 요양에 대한 그 본인 부담이 이제 좀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본인 부담 경감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 또 그다음에 첫 번째가 되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시설에서 모시는 경우에 또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게 식재료비거든요. 그래서 예. 식재료비에 대한 장기 요양 보험도 이제 좀 지원을 늘려간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모시는 경우에 이제 그 수요가 가장 큰 게 기저귀 값인데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또 크게 세 번째로는 이제 치매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인데요. 예. 여기서는 일단은 그간에는 그 건강보험이 치매 의료비에 대해서 뭐 한 20%에서 60%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거를 10%까지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게 여기 핵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신경 인지 검사나 아니면 MRI 같은 진단 검사를 할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근본적인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예방, 치료 등에 대해서 뭐 연구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뭐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이라든가 공공 후견제도 그다음에 뭐 치매 가족 휴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이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쪽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치매 환자 1인당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2015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나 요양비를 합해서 연간 한 2천만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인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면 이 몇 퍼센트 정도 2천만 원에서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액수로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예. 우선은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치매 노인 실태조사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왔었던 그 수치인데요. 예. 요것을 저희가 이제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은 가능한데 사실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지원 규모나 아니면은 지원 수준을 앞으로 그 장기요양 재정의 뭐 안전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좀 설계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화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사업총괄 팀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 확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도 사실은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사실 뭐 이걸 좀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의 치매 지원센터 모델을 저희가 조금 확대 발전시켜서 치매 안심센터라는 그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예.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지원센터를 뭐 인력도 보강하고 기능도 더 보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아까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센터장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발굴을 해야 된다. 예, 치매 환자들. 근데 이게 발굴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치매 테스트 해가지고
등급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등급이 낮으면은, 예? 낮게 나오면 이게 어차피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치매 초기, 중기 정도까지는 이 테스트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요런 거를 조금 더 어떻게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발굴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발굴,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좀 했으면 하는데요. 예. 지금 아까 치매지원센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인원도 더 확대를 해나가면서 치매 안심센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까지 기능을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각지대 발굴이 문제가 아니라 등급이 낮으면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신청을 잘 안 하게 된다라는 말. 가족들이 안 하죠. 본인은 아예. 그렇죠. 치매 환자들은 저희 가족 중에 치매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치매 환자분들은 원래 본인이 치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예. 가족분들이 이제 저걸 하는데 그게 좀 힘들다 이거였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장기 요양 제도에 대해서 좀 대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서비스를 어떻게 더 보완을 해가느냐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아도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상담받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독거노인들 중에서 혹은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이 부부만 사는 노인 부부만 사시는 분들인데 두 분 다 치매에 걸리셨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도 이번에 국가 치매 책임제에서 좀 더 이 커버가 됩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상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독거노인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요 부분들은 기능을 더 보완을 해가고 강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치매 안심센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이거는 그러면 몇 곳을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마다 설치를 해서 25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해주죠? 조금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매 환자가 우선은 검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검진 결과에 따라서 1대1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 지역 내에 어떤 서비스를 어디 가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 연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추가되는 기능이 센터 안에 쉼터나 카페의 기능을 갖춰서요. 그래서 거기서 치매 환자가 초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치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가족들이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의 서일환 서기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슬슬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8시 36분 0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유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정체가 아직은 꾸준히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동홍천 나들목 부근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이 일대의 사고 위험도 높아 보이는데요.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수서 구간 2차로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는 처리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고 이전 탄천 나들목부터는 교통량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서강대교를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나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 일대부터 청담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제 그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은산분리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은행자본, 즉 산업자본과 그 금융자본을 떼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의 10%까지만 보유하게 하고 의결권은 4%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인터넷 전문은행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겠다. 즉 예외 없는 법칙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룰, 4% 룰을 좀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금 2호 은행까지 나왔죠. K뱅크, 카카오뱅크까지 나왔는데 이 은행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은행은 대출해서 수신받아서 대출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BIS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그렇죠. 위험자본 비율인데 그러면 자기자본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증자를 하려면 일대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조를 한다면 야 나는 지금 10% 지분밖에 없으니까 1,000억을 집어넣어야 되고 나머지 9,000억을 집어넣을 수 있냐는 거죠. 싫으면 내가 할게라고 하지만 지분상 10% 이상 못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그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은산분리 취지는 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 즉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되는 거죠. 산업자본의 어떤 그 개인 금고화되는 걸 방지하자는 건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예외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금융은 항상 내수 산업이었잖아요. 물론 해외 진출 많이 합니다만은 여전히 거기에 해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한국인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게 상당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게 한국하면 IT가 정말 강하잖아요. 정말 빠르잖아요. 금융과 IT 합한 거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한 시들시들 하죠.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그거 해주려면 KT나 다음 카카오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면 이 규제를 좀 약간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KT와 다음 카카오, 즉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있는 이유가 대출이 한도가 신용대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되니까. 맞습니다. 해보신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증자를 못해서 계속 대출을 맡기다가 얼마 전에 증자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눌러도 나의 대출 한도까지 확인이 안 되더니 얼마 전에 하니까 툭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가 뭐냐. 이 카카오뱅크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상당히 기존 은행보다 많이 해줍니다. 그럼 이러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 세금과 대출로 부동산 잡겠다는 건데 대출 한도를 확 조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와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좀 막아놨던 걸, 그 증가속도를 좀 둔화됐던 게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도
신용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도 어떤 그 대출 한도를 잡게 하는 그런 DSR이라고 하죠.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도입이 될지 언제부터 도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파리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를 오히려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엔 좀 다른 얘기인데 한국은행이 2,000원짜리 기념 지폐를 발행할 모양인데. 맞습니다. 예? 11월 17일 날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대박이 났다 그러네요. 예매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너무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발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게다가 좀 평창 동계올림픽 전혀 분위기가 안 살고 있잖아요. 좀 정신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업들 후원해도 안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그 최순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게다가 이 2,000원짜리가 2,000원이 아니라 한 장 가격이 8,000원입니다. 원래? 지금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 장에 8,000원이고 두 장 연결형은 15,000원. 그리고 좀 더 싸게 가는데 기본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2,000원짜리에서 8,000원 쓸 수 있느냐? 2,000원짜리를 2,000원에 쓸 수는 있어요. 내가 2,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가게 어떤 상점 가서 2,000원 주면 2,000원 쓸 수 있게 됩니다. 11월 17일 날 발행을 하는데 내가 7,000원에 사서 2,000원에 쓰고 싶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보관 가치. 모르는 분들은 2,000원짜리 내면은 이거 위조 지폐라고 신고할 텐데.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230만 장을 발행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일단 조금만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다 매진됐고요. 네. 그리고 이 판매 대행 홈페이지는 어제 접속자가 몰려서 일시적으로 다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2,000원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 선물 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예요? 일단 당연히 희소성 때문이겠죠.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230만 장을. 그래서 한은이 또 그동안 기념 동전은 많이 발행했는데 기념 지폐는 처음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거 약간 좀 희소성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재테크 보관하고 소장하면 가치가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은이 처음으로 기념주화를 발행한 게 1970년인데 그 당시 기념주화가 65,000원이에요. 물론 그동안 인플레가 있었긴 했겠지만 지금은 요 65,000원짜리가 3,500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플레가 한 40년 됐으니까 한 100배 정도는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700만 원 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요 2,000원짜리도 보관하면 나중에 거기 뒤에 공이 더 몇 개 붙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스마트폰 투넘버족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투넘버족 번호가 2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번호 2개면 전화기 2개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전화기에 번호를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이게 2014년부터 월 3,000원 내지 4,000원 더 추가받고 통신사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기가 많은 이유가 3년 만에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 업무폰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나 개인적으로 폰 한 개 쓰고 싶은데 그래도 법인폰도 나오고 또 임원분들은 법인폰도 나오고 개인폰도 있잖아요. 2개 들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한 개도 잃어버리는데 2개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개 다 넣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화가 올 때 이건 몇 번으로 오는 거라고 나옵니다. 나의 법인폰 그리고 나의 개인폰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자기 번호가 이미 다 노출되어 있고 다 둥둥 떠다니잖아. 이런 분들의 2가지 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연예인분들도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특히 20, 30대들이 많이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고 싶은 분들을 중심으로 투넘버족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로 안보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종 인사 문제가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제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죠.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총회에 참석인 만큼 이번 유엔 대비가 국정 운영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역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북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어깨가 좀 무거울 겁니다. 이 한반도 위기 국면 속에 대통령 지지율이 변화가 좀 있죠?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은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인데요. 네. 6차 핵실험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6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인 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앞자리가 달라졌습니다. 69%, 이 부정평가는 23%였습니다. 같은 조사 기관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최초로 60%대 지지율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3주째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이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부동층 성격이 강하면서도 안보 문제에 민감한 계층에서 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긍정평가 69% 지지율보다도 오차 범위 밖으로 낮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영남권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50%대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안보 문제에 민감한 60대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데요. 이 60대 이상 대통령 지지율은 41%에 그쳤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견고한데요. 대통령 지지율 92%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율과 무려 8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극과 극 지지를 보이고 있는 청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인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12%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인준 부결과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이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는 정당이 이 국민의당인데요. 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54%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네, 긍정평가는 소통이었습니다. 네. 이 예상했던 부분일 텐데요. 예상했던 답일 텐데 이 소통 다음으로는 서민을 위한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적폐청산 개혁 의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적 평가 이유는 이 북핵 안보 문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급격히 불거졌던 인사 문제, 과도한 복지, 이 독단적 일방적 국정 운영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예. 자,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 보셨어요? 네. 옛날 영화죠.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메릴 스트립, 네. 앤 해스웨이. 그렇군요. 네. 발음도 좋으셔. 네, 영화 시간은 아닙니다. 네. 발음도 좋으셔. 근데 이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로 입는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 북핵 위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요. 1년 주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6%,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34%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1년 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36%인데요. 이 안보 위협이 가장 크게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 당장의 경제에 주는 위협이 체감적으로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발 한미 FTA 방위비 정액 또 일종의 경제 폭탄이고요. 중국발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피해 확산 우려, 또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소비 심리 위축, 이것이 북한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경제 3대 폭탄이 되고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일 걱정하는 이 계층은 누구고 이유가 뭡니까? 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중국의 이 사드 경제 보복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 자영업층에서 경제 우려에 대한 아야아야 하는 이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가정주부층에서도 내년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보다 이 15%포인트 이상 더 높았거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이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예민하게 하는 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 의견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가족, 이런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을 둘러싼 경제에 대한 전망 아니겠습니까? 네, 다행인 점은 개인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가계 살림살이 또한 1년 후에도 지금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기대감이 그나마 높은 계층으로는 청년 일자리 늘리기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2030 세대에서만큼은 내년 살림살에 대한 긍정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다수는 1년 후에도 개인의 살림살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해서 상당한 심리적 위축 상태로 읽혀집니다. 심리적 위축.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체감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직업을 잃게 되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보다도 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미의 해석은 28%에 그쳤는데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 각종 정책 리스크가 겹쳐지면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타났는데요. 이 신윤일 교수께서는 역대 실업자 전망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로? IMF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IMF 때였는데 IMF 때보다는 차이가 나지만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한 주름살도 상당히 깊게 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위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내부 사회적 갈등 문제, 그중에서 특히 이제 노사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들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노사 분쟁 앞으로 이 노사 간의 상생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노사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 절반에 육박하는 47%로 나타났습니다. 노사 갈등, 노사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18%에 그쳤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직업별로는 자영업층 그리고 사무직 위주인 화이트 칼라층에서 많았다라고 하는 점, 중공업 업종이 많은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의 노사 분쟁 전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요새 이 문제들이 많이 사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